여러분이 가진 피자가 8조각에서 6조각으로 줄어들면 내가 먹을 조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집니다. 같은 크기의 피자를 더 적은 수로 나누니까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72조 원어치의 피자 조각이 불에 타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쥔 사람들의 몫은 저절로 커지게 됩니다. 최근 코스피 5800 돌파의 1등 공신이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라일리도 아니고 외국인 매수도 아닙니다. 바로 3차 상법 개정안. 그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2026년 2월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시장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사주 소각이 뭐길래 시장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상장사들이 금괴 쌓아둔 자사주 총액이 약 72조 원입니다. 이 돈이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불태워져야 합니다. 새로 산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쌓아둔 물량은 법 시행 후 18개월 안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이게 주주들한테 축복인 걸까요? 회사가 번 돈을 총이익이라고 합시다. 이건 분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 이건 분모입니다. 주당 순이익, 영어로 EPS라고 하죠. 이건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이 분모를 줄이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더 벌지 않아도 분모만 줄이면 EPS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몫의 파이가 저절로 커지는 마법이죠. 배당금을 더 받는 것보다 어쩌면은 더 강력한 주주 환원책입니다. 왜냐? 배당은 세금을 떼지만 소각으로 오른 주가 차익은 국내 주식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왜 이 간단한 일을 안 했을까요? 답은 불편합니다. 자사주는 대주주들에게 경영권 방어의 비밀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들어오면 금괴 쌓아둔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넘기면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표가 모자라면 자사주로 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뒷전이었고 회사 고가는 오너의 보험 창고처럼 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미소를 임신한 채로 샀는데 그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남의 것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바로 중복 상장의 폐해입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따로 상장시키자 LG화학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쪼개서 상장하자 SK케미칼 주주들은 속이 탔습니다. 모 회사 주식을 샀는데 알짜 자회사가 떨어져 나가 남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런 꼼수의 통로를 원천 차단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에게 비례로 균등하게 나눠주거나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주주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이제야 법으로 못 박히는 겁니다. 숫자 하나 더 볼까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약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은 40%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국 주식시장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한국 기업이면 주가가 더 낮게 쳐지는 현상입니다. 대주주의 꼼수, 불투명한 지배구조, 주주 경시 풍토, 이 모든 게 합쳐져 한국 주식은 할인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할인 딱지를 떼어내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72조 원의 자사주가 소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종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테마성 이슈가 아닙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이 바뀌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사주 소각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펼쳐봅시다. 자사주 소각의 원조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면은 거의 예외 없이 태워버립니다. 왜냐고요? 그게 주가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수십 년간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애플을 봅시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애플이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천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에 가까운 돈을 자사주 사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애플의 발행 주식 수는 거의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주당 순이익은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분모를 줄였으니 당연한 결과죠.
주가는요?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애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미국의 네로라는 기업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씁니다. 왜냐고요? 주주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이걸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경영진에게 배당 늘리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더 태우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사주 매입이 곧 소각으로 이어지는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시장의 압력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사주를 사놓고 금괴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경영권 방어용으로, 언젠가 쓸 비상금으로. 주주 환원이 아니라 오너의 보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이번엔 일본으로 건너가 봅시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훨씬 더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불과 10년 전까지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팬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조 격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항상 저평가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주를 안중에도 없는 경영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칼을 뽑았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기업 지배구조 개혁입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에게 자본 효율성을 높이라고 압박한 겁니다. 현금을 쌓아두지 말고 주주에게 돌려주든지 미래에 투자하든지 하라. 특히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PBR, 그러니까 주가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인 기업들에게 개선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회사를 당장 청산해서 자산을 나눠 가지면 주가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그 회사의 미래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 중 이런 회사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이 기업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셈이죠. 처음엔 기업들이 버텼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규제가 너무 과하다. 경영권 방어는 어떻게 하느냐? 익숙한 레퍼토리 아닙니까? 한국에서 지금 나오는 반대 논리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공적연금,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사주 소각 안 하는 회사, 배당 안 늘리는 회사, 우린 투자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년 만에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일본 기업들이 태운 자사주가 9조 엔을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1989년 법을 붕괴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5년 만에 신고가입니다. 물론 니케이 상승이 이제 자사주 소각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엔화 약세, 반도체 사이클, 회복, 워런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투자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체질 변화가 깔려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드디어 주주를 주인으로 대접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 이게 글로벌 자본을 일본으로 불러들인 자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지금 정확히 2015년에 일본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유리한 위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연성 규제, 그러니까 권고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은 아예 법으로 못 받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년 안에 안 태우면은 과태료, 18개월 안에 기존 물량 처리 안 하면 과태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주체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시장은 이 점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지주사, 증권주, 금융주가 일제히 들썩인 겁니다.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한국 상장사들이 보유한 자사주 시가총액이 약 72조 원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지주사와 금융사에 몰려 있습니다. 롯데지주 27.5%, HD현대 10.5%, 대신증권 13%, 현대해상 12.3%. 이 기업들이 자사주를 태우면은 주당 가치가 단순 계산으로도 10%에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똑같이 수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고요?
자사주 소각은 분모를 줄이는 마법이지만 분자가 썩어 있으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면 분모를 아무리 줄여봤자 EPS는 제자리입니다. 이지산더미면 좀 소각할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장에서 쏟아지는 수십 개의 수혜주 중에서 진짜 옥석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뉴스 제목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함정에 빠지는 일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바로 그 필터링의 기술을 다음 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자사주, 소각, 수혜주라는 이름 아래 수십 개의 종목이 쏟아집니다. 지주사, 증권사, 보험사, 반도체까지 다 오를 것 같습니다. 다 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같은 자사주 소각 테마인데 왜 어떤 종목은 40% 오르고 어떤 종목은 10%도 못 오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분모를 줄이는 마법이지만 분자가 튼튼해야 마법이 통합니다. 분자가 뭐냐고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자회사의 실적, 핵심 사업의 경쟁력입니다. 분모만 줄여봤자 분자가 마이너스면 소용없습니다. 빚더미 위에서 자사주 태우면 그냥 연기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거론되는 지주사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숫자 착시형. 두 번째 유형, 펀더멘털 폭발형. 세 번째 유형, 선제적 모범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숫자 착시형부터 갑니다. 대표 주자는 롯데지주입니다. 자사주 비중 27.55%. 대형 지주사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숫자만 보면 가장 큰 수혜주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 주당 순자산 가치가 38%나 뛰어오릅니다. 87,000원이던 BPS가 12만 원이 됩니다. 현재 주가 36,000원대인데 12만 원짜리 자산을 36,000원에 산다? 엄청난 저평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은 함정에 빠집니다. 롯데지주의 핵심 자회사가 뭘까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2025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9,436억 원입니다. 적자입니다. 그것도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고장난 겁니다. 엔진이 멈춘 채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봤자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쪽에 희망도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백화점 부문은 외국인 매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7,348억 원.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90%나 급증했습니다. 공격수가 해트트릭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수비수가 자책골을 연속으로 넣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개인 지분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자사주 27.5%가 경영권 방어의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오너 입장에서 이거를 전량 소각할 유인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부분 소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지키려 할 겁니다. 그래서 롯데지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유형입니다. 세 박자, 그러니까 법 통과, 실제 대규모 소각, 자회사 실적 개선이 다 맞아떨어지면은 2배 가까이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기대감만 먹고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펀더멘털 폭발형입니다. 대표 주자는 HD 현대입니다. 자사주 비중은 10.5%로 롯데지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까요? 답은 자회사에 있습니다. HD 현대의 자회사들을 한번 볼까요? HD 한국조선해양 시가총액 32조 원, HD 현대일렉트릭 시가총액 36조 원, 조선과 전력기기 지금 둘 다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2025년 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6조 9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배가 늘었습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볼까요? HD현대는 자녀가 셋인 부모 같은 겁니다. 큰아들 조선이 전교 1등, 둘째 전력기기도 전교 1등, 셋째 정유까지 성적이 급상승 중입니다. 이런 집안은 부모 체면이 안 설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더 파고들어 봅시다. HD현대가 보유한 상장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시가로 다 더하면 약 29조 원입니다. 여기에 비상장 자회사인 오일뱅크 그리고 IPO를 준비 중인 로보틱스까지 합치면요. 보수적으로 36조, 기본 시나리오 43조, 낙관적으로 49조 원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주당으로 환산하면 46만 원에서 62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29만 원대입니다.
순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사주 10.5%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할인율 45%를 적용해도 적정 주가가 약 33만 6천 원입니다. 지금보다 15% 위입니다. 로보틱스 IPO 효과까지 더해서 낙관적으로 보면 41만 2천 원, 현재 대비 41% 상승 여력입니다. 물론 HD현대도 아직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정몽준 이사장 지분이 26.6%인데 아들인 정기선 회장은 6%밖에 안 됩니다. 승계 과정에서 자사주가 전략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존 자사주도 18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밸류업 정책의 대표 기업이 예외를 쓰면 시장 실망이 클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5% 먼저 소각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5% 소각만으로도 적정 주가가 32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HD현대는 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자회사 성장만으로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소각이 더해지면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같은 펀더멘털 폭발형의 SK, 두산, LS, 한화, CJ 같은 지주사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핵심 자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 버튼만 누르면 시너지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 선제적 모범형입니다. 대표 주자는 LG입니다. LG는 다른 지주사들과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에 303만 주를 소각했고 남은 303만 주도 올해 상반기에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소각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LG의 순자산 가치를 보면요. 다회사 지분 가치와 브랜드 가치까지 합쳐서 약 2조 6,500억 원입니다. 빚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이 814억 원 있습니다. 현재 시총 1조 5천억 원은 이 순자산 가치 대비 46% 할인된 가격입니다. 할인율이 40%로만 줄어도 적정 주가가 약 10만 5천 원, 35%까지 내려오면은 약 11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LG의 약점은 자회사 실적이 아직 약하다는 겁니다. 2025년 연결 영업이익이 9,122억 원인데 전년 대비 5.7% 줄었습니다. 4분기에는 적자 전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당 배당금 3,100원을 유지했습니다. 광화문 빌딩 매각 차익 1천억 원을 배당 재원에 넣으면서까지 지켰습니다. 시가 배당률 3.3%, 경영진이 주주 환원 의지를 숫자로 보여준 겁니다. LG의 승부는 자사주가 아니라 자회사 실적 턴어라운드에 달려 있습니다. LG전자는 AI와 로봇,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반등, LGCNS는 클라우드 성장.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나는 약 1조 9천억 원대입니다. 자회사들이 동시에 반등하면 순자산 가치 자체가 커지고 거기에 소각 완료로 할인율까지 줄면은 두 가지 효과가 겹칩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주사 투자의 핵심은 자사주 비중이 아닙니다. 자회사라는 엔진이 잘 돌아가느냐, 오너 지분율이라는 핸들이 소각 쪽을 향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롯데지주처럼 숫자는 화려하지만 엔진이 고장난 차가 있고 HD현대처럼 숫자는 평범해도 엔진이 터보를 달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LG처럼 이미 핸들을 돌리고 있는 차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주사 말고 다른 섹터는 어떨까요?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이쪽도 자사주 소각 테마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에는 지주사와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번엔 금융주로 넘어갑니다.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이 세 가지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섹터입니다. 코스피 5,800 돌파의 숨은 공신들이죠. 미래에셋증권은 1년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텐베거가 나왔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대형 은행주들도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심지어 잠잠하던 보험주들까지 상한가를 치는 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아직 안 늦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에는 지주사와는 다른 종류의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천장, 보이지 않는 유리벽입니다. 금융주를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주를 잘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테슬라처럼 하루에 10%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금융주 투자의 핵심 공식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는 철저하게 PBR, 주가 순자산 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본금은 작고 고객 예금이라는 남의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주고 그 차익을 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 4대 금융지주의 PBR을 볼까요? KB금융이 1.04배입니다. 거의 1배입니다. 하나, 신한, 우리도 0.9배 근처입니다. 이 년전만 해도 이들의 PBR이 0.3배, 0.2배였습니다. 주가가 3배, 4배 올라온 겁니다. 그럼 1배가 왜 천장인지 설명드릴게요. 전 세계 은행주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유럽의 BNP 파리바, 일본의 미쓰비시 금융그룹, 중국의 공상은행. 전부 PBR이 1배 언저리가 역사적 고점입니다. 가장 높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1배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더 높은 밸류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은행주는 이미 밸류에이션 천장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물론 올해 1분기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PBR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더 오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은행주가 작년처럼 50%, 100%더 오르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PBR이 아니라 ROE, 자기 자본이익률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는 은행과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남의 돈으로 장사하지만 증권사는 자기 자본으로 장사합니다. 브로커리지 하우스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자기 계정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즉 ROE를 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증권사의 ROE 상한선은 15%입니다. 왜 15%냐고요? 증권사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조업처럼 마진율을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중개라는 비즈니스 특성상 15%가 업계 평균의 최고점 수준입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의 ROE를 볼까요? 미래에셋증권이 11% 정도, 한국금융지주가 15% 정도, 삼성증권도 14% 정도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대형 증권사들은 가격적으로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지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1년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형 증권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형 증권사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형 증권사는 대주주 지분율이 낮습니다. 주식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죠. 하지만 소형 증권사는 오너가 절대 지분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회사가 인격음이 생기면은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자사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사주를 사면은 대주주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소형 증권사들은 자사주를 많이 쌓아뒀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합니다. 소각하면 즉각적인 주가 부양 효과가 나옵니다. 대신증권 자사주 비중 13%,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SK증권, 상상인증권 이런 종목들이 최근 급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상한가도 갔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형 증권사는 이제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올라갈 때 빵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20%, 30% 순식간에 빠집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액 조절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험주입니다. 보험주는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받아서 사고가 나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받은 보험료를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둬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채권입니다. 그래서 보험주 주가 차트를 쭉 펼쳐보세요.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보험사의 지급 준비율이 약 3% 초중반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3.5% 이상 나오면 지급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최근 보험주가 급등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안 이슈로 금융주 전체가 오르면서 동반 수혜를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도 12.3%로 높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 실손 손해율 피크아웃 기대까지 겹쳐서 매력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주 전체가 여기서 추가로 크게 오르려면 금리가 더 올라야 합니다. 지금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2%, 3.3%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 오를지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금융주 세 섹터를 정리해 볼까요? 대형 은행주는 PBR 1배로 천장 근처, 대형 증권주는 ROE 15%로 천장 근처, 보험주는 금리에 연동되어 변동성이 큼. 결론적으로 금융주는 정책 모멘텀에 가장 먼저 반응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주 말고 진짜 숨은 진주는 어디 있을까요? 본업이 확실하고 자사주 소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알짜 기업들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입니다. 2026년 1분기 내에 자사주 1조 원 규모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자사주가 1276만 주, 시가 기준 1.2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받쳐주는 초대형 우량주가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 당이 급등보다는 장기 우상향의 기반이 됩니다. 2017년에 삼성전자가 3년간 9.3조 원 자사주 매입 후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1년 동안 주가가 50% 넘게 올랐습니다. 둘째,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KC, BCNC 같은 기업들. 이들은 자사주 소각 테마이기도 하지만 본업 자체가 성장 궤도에 있습니다. KC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인데 2026년 2월에 12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BCNC는 반도체 식각 공정용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이 보너스고 본업 성장이 메인입니다. 셋째, 삼성그룹 계열 마케팅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2조 5천억 원대, 부채 비율 130%, 최근 5년간 연평균 ROE가 15%를 넘습니다. 조 단위 시총액 큰 기업에서 이런 숫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기에 자사주 12% 보유, 시가 배당률 7% 전망,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장기 투자 대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주사와 금융주, 그리고 숨은 진주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지주사도 유형이 3가지, 금융주도 3섹터, 이제 반도체, 마케팅 기업까지.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매일 아침 9시에 HTS 켜고 종목 분석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분들. PBR이 얼마인지, ROE가 몇 %인지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다음 장에서 바쁜 직장인을 위한 ETF, 바구니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주사 새 유형, 금융주 새 섹터, 숨은 진주까지.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 종목이 너무 많잖아. HD현대도 좋다면서요. 롯데지주는 위험하다면서요. 대형 증권주는 천장이라면서요. 도대체 어디에 돈을 넣으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려면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PBR을 계산하고 ROE를 확인하고 자회사 실적을 분석하고 오너 지분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9시에 HTS를 켜고 호가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뉴스가 뜨면 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침 9시에 뭐 하고 계세요? 출근 준비하거나 이미 회사에서 회의 들어가거나 아이 등교시키거나 주식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겨우 휴대폰 열어보면 이미 장이 반 이상 지나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분석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이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일일이 계산하면서 투자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증권주 10배 올랐대, 지주사 상한가 갔대, 나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포모, FOMO입니다. 이 포모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포모에 휩쓸리면 뇌동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뉴스에 뜬 종목 급하게 삽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다음 날 빠지면 당황해서 손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마가 뜨면 또 뛰어듭니다. 이걸 반복하면은 계좌가 녹습니다. 수수료와 세금만 증권사 배불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ETF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여러 종목을 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에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주 살 돈으로 코스피 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직장인에게 유리할까요? 첫째, 종목 선택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HD현대를 살까? 롯데지주를 살까? 대신증권을 살까?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금융주 ETF를 사면 은행, 증권, 보험이 한꺼번에 당깁니다. 지주사 ETF를 사면 주요 지주사들이 알아서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옥석을 가려서 바구니를 구성해 놨습니다. 둘째, 뇌동매매를 막아줍니다. 개별 종목을 사면은 실시간 호가창이 눈에 밟힙니다. 1% 올랐다, 2% 빠졌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숫자를 보면은 심장이 뜁니다. 견디다 못해 팔아버립니다. 장기 투자하려고 샀는데 3일 만에 손절합니다. ETF는 이런 유혹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게 해줍니다. 바구니 전체의 움직임은 개별 종목보다 변동성이 작습니다.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훨씬 쉽습니다. 셋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습니다. 물론 배당소득세는 있지만 개별 종목 직접 투자보다 세금 구조가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나 파생형 ETF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섹터 ETF는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자사주 소각 테마에 올라타려면 어떤 ETF를 보면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주 ETF입니다.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가 한꺼번에 담긴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섹터가 금융이니까 이 바구니를 사면은 트렌드 전체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 고르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금융주는 이미 밸류에이션 천장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금융주 ETF를 한꺼번에 크게 담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권합니다.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점에 몰빵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밸류업 또는 주주환원 테마 ETF입니다. 최근에 밸류업 정책에 맞춰서 주주환원을 잘하는 기업들만 골라 담은 ETF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편입 대상입니다. 이런 상품은 금융주뿐 아니라 지주사, 제조업까지 폭넓게 담고 있어서 분산 효과가 더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ETF로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결국 몰빵입니다. 증권주 ETF를 산다? 그건 증권주에 몰빵하는 겁니다. 금융주 ETF를 산다? 금융 섹터에 몰빵하는 겁니다. 종목은 여러 개 담겨 있지만 섹터가 하나면 리스크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진짜 분산 투자를 하려면 여러 섹터의 ETF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금융주 ETF 30%, 반도체 ETF 30%, 코스피 200 ETF 40%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한 섹터가 빠져도 다른 섹터가 버텨줍니다. 계좌 전체의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멘탈이 흔들릴 일이 적어집니다. 미국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미국은 간접 투자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직접 주식 사는 것보다 펀드나 ETF로 투자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401K라는 연금 제도를 통해서 자동으로 ETF에 돈이 들어갑니다. 반면 한국은요, 직접 투자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내가 직접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고, SK하이닉스 삽니다. 어느 쪽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의외로 간접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는 중간에 다 잘라먹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보세요. 2024년 저점에서 고점까지 7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배 수익 낸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변동성이 크니까 못 버팁니다. 30% 올랐을 때 팔고 20% 빠졌을 때 손절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요. 4배밖에 안 올랐지만 장기 보유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변동성이 작으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로 100%, 200% 수익 낸 사람이 SK하이닉스로 그만큼 번 사람보다 많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보다 변동성이 작으니까 버티기가 쉽습니다. 버텨야 복리가 굴러갑니다. 정리해 볼까요? 바쁜 직장인에게 개별 종목 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포모에 휩쓸려 뇌동매매하면은 계좌가 녹습니다. ETF는 종목 선택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리적 버티기를 도와주고 세금 혜택까지 있습니다. 다만 한 섹터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섹터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ETF가 아니라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 필터링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TF가 답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개별 종목 투자의 매력을 포기하기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ETF는 안정적이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바구니 전체가 10% 오르는 것보다 내가 고른 종목 하나가 50% 오르는 쾌감을 아는 분들은 쉽게 못 놓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투자를 하시겠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체크하시라는 필터링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자회사 실적이 턴어라운드 중인가? 자사주 소각은 분모를 줄이는 마법입니다. 하지만 분자가 썩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분자가 뭐냐고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지주사라면 자회사의 실적입니다. 증권사라면 중개 수수료와 자기자본 운용 수익입니다. 보험사라면 보험료 수입과 투자 수익입니다. 이 회사의 본업이 돈을 벌고 있는가? 적자인가 흑자인가? 적자라면은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이는가? 실적 발표 자료를 열어보세요. 영업이익 추이를 확인하세요.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두 번째 원칙, 해당 섹터의 밸류에이션 천장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좋은 회사도 이미 비싸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사주 소각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으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천장을 알아야 합니다. 은행주의 천장은 PBR 1배입니다. 증권주의 천장은 ROE 15%입니다. 보험주는 금리에 연동됩니다. 국고채 10년 물 금리가 3.2%, 3.3% 수준입니다. 보험사의 지급 준비율이 약 3% 초중반이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지 내릴지는 모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주도 같이 빠집니다. 은행은 PBR, 증권은 ROE, 보험은 금리. 각 섹터마다 천장을 가늠하는 지표가 다릅니다. 네이버 금융이나 증권사 리포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장 근처면 추격 매수 금지입니다. 세 번째 원칙, 경영권 승계 딜레마에서 자유로워 실제 소각 확률이 높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순순히 태울까요? 법은 통과됐지만 기업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오너 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런 기업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할 겁니다. 롯데지주를 다시 볼까요? 신동빈 회장의 개인 지분이 13%밖에 안 됩니다. 자사주 27.5%가 없으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량 소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부분 소각하고 나머지는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로 돌리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오너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다릅니다. 어차피 경영권이 안정적이니까 자사주를 태워도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태우면은 자기 지분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기업이 진짜 수혜주입니다. 자,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회사 실적이 턴어라운드 중인가? 분자가 살아있어야 분모를 줄이는 마법이 통합니다. 둘째, 해당 섹터의 밸류에이션 천장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이미 비싸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없습니다. 셋째, 경영권 승계 딜레마에서 자유로워 실제 소각 확률이 높은가? 법이 통과돼도 안 태울 기업은 안 태웁니다. 이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하는 종목만 담으세요. 뉴스 제목에 자사주 소각 수혜주라고 뜬다고 무작정 뛰어들지 마세요. 숫자 착시에 속지 마세요. 자사주 비중 높다고 다 오르는 거 아닙니다. 본업이 살아있고 아직 안 비싸고 진짜 태울 기업, 이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진짜 오기입니다. 솔직히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시장에서 거론되는 수십 개 종목 중 절반 이상은 걸러집니다. 남는 종목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진짜 좋은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사면 아무 결과나 나옵니다. 까다롭게 골라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한 발짝 뒤로 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주사, 금융주, ETF, 필터링, 기준까지 종목 단위로 쪼개서 봤습니다. 이번엔 숲 전체를 보겠습니다. 72조 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한국 증시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 코스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테마성 이슈가 아닙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만약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면 코스피는 고질적인 박스피를 탈피해서 선진국 지수 레벨로 장기 우상향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느냐고요? 한국 증시가 왜 만년 저평가를 받아왔는지 그 뿌리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한국 기업이면은 주가가 더 낮게 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 이게 불투명한 지배구조, 대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주주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은 누구 겁니까? 주주 겁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벌면 금괴 쌓아뒀습니다. 배당도 쥐꼬리만큼 주고 자사주는 사놓고 안 태우고 잉여현금은 대주주 일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흘려보냈습니다. 주주들은 주인인데 대접은 손님보다 못 받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살 때 할인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이익을 내는 미국 기업이 PR 20배 받을 때 한국 기업은 10배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 구조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자사주를 금괴에 쌓아두는 꼼수가 막힙니다. 1년 안에 태우거나 주주들에게 돌려주거나 임직원 보상에 쓰거나 셋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하던 것을 주주총회로 넘겼습니다. 주인이 결정권을 되찾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사주 소각은 단순히 EPS를 올리는 기술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 경영진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돈을 벌었으면 주주에게 돌려주든지 미래에 투자하든지 하라. 금괴 썩히지 마라.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라. 애플이 왜 10년 넘게 자사주를 태웠을까요? 쌓아둔 현금으로 뭘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게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경영진 스톡옵션 가치도 올라갑니다. 투자자도 좋고 경영진도 좋습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볼까요? 2015년 아베노믹스 이후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들에게 자본 효율성을 높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처음엔 기업들이 버텼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 경영권 방어는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서 지금 나오는 반대 논리랑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움직였습니다. 주주 환원 안 하는 회사, 우린 투자 안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압박에 나서자 기업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자사주 소각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3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끝낸 겁니다. 한국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연성 규제, 권고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은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안 태우면 과태료입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내건 사안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된 겁니다. 시장은 이 점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코스피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기업들의 자본 배분이 효율화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는 걸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과도한 현금 보유는 자본의 비효율입니다. 그 돈이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거나 주주에게 돌아가야 경제 전체가 돌아갑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현금이 있으면은 태우든지 투자하든지 하라. 금괴 썩히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찾게 됩니다. 투자할 곳이 없으면은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어느 쪽이든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둘째, 글로벌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올 유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왜 꺼렸을까요? 돈을 넣어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니까요. 배당도 적고 자사주도 안 태우고 소액주주 권리는 무시당하고. 그런데 이 구조가 바뀌면요, 한국 기업도 미국 기업처럼 주주 환원을 한다면요, 할인 딱지를 떼어낼 명분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미 움직임이 보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코스피가 5,800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제로 소각이 진행되고 기업들의 주주 환원 문화가 정착되면 할인율은 더 줄어들 겁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은 40%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국 주식시장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금에 넣어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 인식도 바뀝니다.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하고 그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은 예금에서 주식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찾아 우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태료 5천만 원은 대기업에게 푼돈입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바뀌면 법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라 여당 주도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입니다.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2026년은 한국 증시의 체질이 바뀌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개별 종목의 등락은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은 기대에 못 미치고 어떤 종목은 기대 이상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의 방향은 우상향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듯이 한국도 만년 박스피를 탈피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건 몇 달짜리 테마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펼쳐질 구조적 변화입니다. 지금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액션 플랜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을 점검하세요. 혹시 자사주 비중만 보고 산 종목이 있습니까? 숫자 착시에 빠진 건 아닙니까? 필터링 3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자회사 실적은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이 천장 근처입니까? 실제 소각 확률이 높습니까? 3가지 중 2개 이상 통과 못하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갈아타는 걸 고려하세요. 둘째,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세요. 자사주 소각 테마 하나에 올인하지 마세요. 좋은 테마라도 몰빵은 위험합니다. 금융주 30%, 반도체 30%, 안전자산 40% 이런 식으로 배분하세요. ETF를 활용하면 더 쉽습니다. 한 섹터가 빠져도 다른 섹터가 버텨줍니다. 멘탈이 흔들릴 일이 적어집니다. 버텨야 복리가 굴러갑니다. 셋째, 긴 호흡으로 보세요. 이번 변화는 몇 주, 몇 달짜리 테마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펼쳐질 구조적 변화입니다. 일본도 2015년에 개혁을 시작해서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9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방향이 맞으면 결국 도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72조 원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고 이제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파도의 방향을 읽고 적절한 위치에 서 있느냐입니다. 뉴스 제목에 휘둘리지 마세요. 숫자 착시에 속지 마세요. 본질을 보세요. 분자가 살아있는지, 분모를 줄일 의지가 있는지, 가격이 적정한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한국 증시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고 주주가 진짜 주인 대접받는 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에 조정도 있을 거고 실망스러운 뉴스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분산하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버틴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복리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판단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것, 그게 투자자의 길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